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2명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저희 채널A가 흥미있는 단독 취재를 하나 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격인 평화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컨설팅 업체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발. 동아일보 일면인데 어째 북한이 요즘 잠잠하다 싶었습니다. 북한 63일 만에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한미 화력 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30여 분 뒤에 쏜 건데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풍경, 경향신문 오면 기사 함께 보시죠. 엇갈린 6.15, 대통령은 힘의 평화, 야당은 김대중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23돌, 제1연평대전 24주기의 두 풍경이었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쉽게.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수능 쉽게. 윤 대통령 교육개혁의 신호탄.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룬 것만 수능 내라는 겁니다. 사교육 대책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능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돈 있는 사람, 학군지에 사는 사람들만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된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쉼표, 한국경제 일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지만 더 올린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만 좀 올리세요. 기준금리 연 5에서 5.25%로 동결을 했는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한국경제의 표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돌직구가 배출한 홍보수석 박수현 전 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스 속보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발사체 일부를 우리 군이 오늘 인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전 공개됐는데요. 바로 보시죠. 북한이 주장한 우주 발사체의 일부를 우리 해군이 인양해냈습니다. 사실은 저 지역에서 중국 해군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첩보도 있었는데 우리 군이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고요. 로켓 발사체의 아마 2단 부분쯤이 되지 않을까로 예측이 되는데 정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크기. 예상보다 엄청난 큰 크기였어요. 이 안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북한의 로켓, 이 천리마라고 북한이 이름 붙였는데 사실상 ICBM 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얼마나 진일보했는지도 우리 군이 이제는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그림 보고 계신데요. 우리 군이 일단은 안전하게 잘 건져 올렸습니다. 해군의 실력이 좀 확실히 돋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청해진함, 특히 이제 잠수함 구조함, 그다음 통일함, 이렇게 3,500톤급, 3,200톤급 우리 군인들이 75m 아래에 있는 것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5m 가량 되는 그 물체를 갖고 올라오기가 있고 특히 이제 우주 발사체 자체가 사실 러시아형인데 트윈형으로 되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위생을 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그 바다 상위 부분에서 건져 올렸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조류 그런 것 때문에 또 어청도에서 200km라면 사실 거의 중국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그 인천 기준으로 위에까지가 2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상당히 그래 중국 쪽이 접근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양을 성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뭔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8시 55분쯤에 인양에 성공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공개가 돼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저게 원래 정상 발사였다면 저 지역보다는 더 나아간 공해상이 아마 떨어졌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저게 이제 필리핀 루손선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어청도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군산 쪽에서 서쪽으로 한 300km 되는 쪽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우리나라 지역으로 치면 군산 지역 정도밖에 못 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못 날아갔군요. 관련된 뉴스 속보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이 연루됐고 한 장관이 최근에 민주당의 20명 의원들이 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면서 그분들이 부체포 특권을 투표하는 게 공정하냐라는 문제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컨설팅과 여론조사 한 몸처럼 움직였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 기록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컨설팅 업체에게 비용을 대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선 자금 대납? 일부는 여론조사 회사로 송 전 대표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검찰 포착에 따르면 9,200만 원을 선거 컨설팅 업체 A사에게 대납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사 주소지에는 여론조사 업체 B사 현판도 있습니다. 대납 자금 일부가 여론조사 업체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9,200만 원을 대납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검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채널A가 지금 단독 취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저 얘기가 저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단법인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그 후원을 컨설팅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까지 흘러들어가서 이른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기 위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부정선거에 이르는 가능성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큰 것 아닙니까? 예. 금권 선거가 단순히 돈봉투를 뿌려서 의원들과 위원장들을 매수하고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 업체까지 장악했다는 것인데요. 저도 전당대회를 치러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순위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순위가 낮게 나오면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원들의 사기가 꺾이는가 하면 갑자기 여론조사에 높게 나타나는 순간 아 저쪽으로 좀 가서 뭔가 대세론이 형성되나 보다라고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론조사 업체가 만약 저런 돈을 만약에 받고 뭔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선거에 정말 금권, 돈을 바탕으로 전당대회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예.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하는 이런 요소들은 확실히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 컨설팅 업체를 기자가 가봤는데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은 컨설팅 업체, 오른쪽은 여론조사 회사 사무실. 사실상 두 업체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같은 사무실에 위치한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관계자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송영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된 여론조사가 뭔지 공개하지는 않아서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혹시
이 대납 비용이 여론조사 업체까지 흘러들어가서 사실상 한 몸처럼 컨설팅 업체, 여론조사, 뭔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운영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원래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정치 후원 조직이죠. 네. 외곽 조직을 할 수 있는 동서남북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킨 걸로 보는데 이 사단법을 통해서 아마 회비도 많이 받고 후원금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받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자체가 이제 독립법인이거든요. 예. 근데 독립법인의 돈은 독립법인의 존속과 활동과 어떤 뭐 사업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이 돈이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경선 관련돼서 자금을 쓰였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송 전 대표는 한 푼도 먹사연 돈 쓴 적 없다라고 지난 5월에 부인한 바 있었지만 검찰이 포착한 건 9,200만 원이 대납됐다. 그렇죠. 이제 9,200만 원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그래요. 뭐 수억은 해당된다.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단법인 자체는 이제 공익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어떤 사조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 돈을 경선 후원장으로 썼다고 하면 이제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단법인에 관련 돈이 외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횡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나중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잖아요. 예. 그때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랄지 이 컨설팅 업체에 돈이 흘러갔다. 그러면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하고 컨설팅 업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 기관 이게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별건 수사라고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이거 자체가 사실은 돈봉투와 관련해서 자금 흐름을 쫓다 보니까 경선 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만약에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제 돈봉투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먹사연과 관련해서 불법 자금 흐름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먹사연의 자금과 인력을 활용해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 식당을 수사한 검찰 2021년 3월 5월 매출 내역을 확보 중인데 이 시기는 전당대회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 관계자 등의 식사 대접이 의심되는데 먹사연 회계 담당자 박모 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보도를 보면 먹사연 인력과 자금을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유용해서 이른바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고요. 이 먹사연 관계자 박모 씨가 식당을 예약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별건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측은 캠프에 어떤 돈이 유입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는 게 수사의 본질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박수현 전 수석. 두 보도를 종합해 보면 검찰이 쫓고 있는 건 의심하고 있는 건 송 전 대표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던 이 먹사연이 컨설팅과 여론조사 어쩌면 비용까지 대납한 것 아니냐. 더 나아가 유권자 등에게 불법 식사까지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 연구소를 만들고 외곽 조직을 만들 때 자신이 정치를 위해서 활용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다만 뭐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나 저나 우리 김영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저런 것들을 명확하게 뭐 칼로 물 베듯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저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저런 위험 속에 다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검찰이 그 부분을 보겠다 하면 이것은 불법으로 드러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문제에서 이젠 본격적으로 이 수사가 송영길 대표를 바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면에 들어 있는 것 상징적인 모습이죠. 예.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검찰에 2번이나 자진 출두하면서 나를 빨리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본인이 소환되기 전에 이렇게 계속 피의 사실들이 언론에 흘러가면서 이미 여론으로 송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는 이러한 어떤 국면을 송 대표는 막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뭐 이럴 수 있고 개연성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났다고 한 이상 검찰이 빨리 송 대표를 소환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해서 증거와 수사로 밝히는 것, 뭐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혐의가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의혹이 되는 건가요? 김관선 변호사님? 정치자법 위반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법 위반. 정당법 위반. 왜냐하면 경선에서 뭐 돈을 뿌린다거나 뭐 요구를 한다거나 권유하거나 그러면 처벌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형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에 관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이 결국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이미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는데 이제 이 사건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박모 씨가 있거든요. 예. 근데 박모 씨가 먹사연의 회계 관련 업무를 했고요. 또 캠프에서도 회계 관련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송 대표의 경선을 위해서 이런 돈이 다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김모 씨라는 사람도 후원을 받아서 돈 봉투를 뿌리기도 했지만 먹사연에서 나온 이런 자금들이 아까 뭐 저희가 CG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뭐 식당에서 접대를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모금한 정치 자금이 아니고 외곽 조직을 통해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썼다는 거니까 이제 법적 위반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의혹이고 검찰의 수사와 또 향후 재판 과정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취록, 이정근 사무부총장 측은 이 녹취록을 방송하지 말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가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라며 기각했습니다. 해당 매체가 녹음 파일 입수 과정에 범죄 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라며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송 전 대표 측 주장이 저거잖아요. 검찰이 불법으로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했다, 언론 플레이했다라는 건데 재판부는 그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다라고 기각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뭐 유출했다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사실은 뭐 불법적으로 편집했다라는 의혹까지를 제기하는 예.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녹취록 전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또 이 사실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그 이정건 사무부총장의 사생활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졌고 공익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이 부분에서는 더 우선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는 속보도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이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돈봉투 의혹, 코인게이트 의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 뭐 노웅래 의원 등등 여러 가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쇄신책으로 가장 높은 결과가 42.4%가 이 대표의 사퇴로 꼽혔습니다. 혁신위를 둬야 한다가 30.15, 그 다음에 많았고요. 비대위 체제는 11.8%, 잘 모르겠다, 15.6%로 모르겠다도 높았습니다. 어떻게 쇄신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15.6. 비대위보다 모르겠다가 더 많아요.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가 15.6, 이 대표 사태가 40.4. 여론조사 본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이 최근 천안함과 관련돼서 막말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죠. 함장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변인직 사퇴라는 게 33.1로 가장 높았고요. 개인적 사과면 충분하다가 25.2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수석 대변인직 내려놔라가 19.5, 당대표가 사과해라 9.4. 모르겠다, 12.8. 꽤 높네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12.8. 박수현 전 수석님. 네.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쇄신안으로 어떤 게 제일 좋을까와 관련돼서 가장 높은 게 이 대표 사퇴예요. 42.4%.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돌직구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조승래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아, 조승래 의원. 그렇습니다. 돌직구 몇 번 돌직구 나왔죠. 몇번 나왔죠. 많이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돌직구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당내 혁신 문제를 같이 토론을 잠깐 했는데 저희 결론도 뭐냐면 이 혁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혁신하기를 바라지만 무엇을 혁신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6.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혁신이나 개혁을 할 때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뼈를 깎는이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뼈를 하도 깎아가지고 양 당이 깎을 뼈가 없어요. 연체동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당이 좀 달라지려나 정치가 달라지려나 이런 기대를 보고 계시겠지만 정작 사실은 혁신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 대표의 사퇴라고 하는 상징적 답변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혁신위원회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합치면 42대 한 42%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양 의견이 좀 팽팽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행정가일 때, 성남시장일 때나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그런 유능함을 당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문제는 이미 대선 때 다 국민이 알고 당원이 알고 또 대표로 선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어떤 갇혀 있지 말고 정말로 어떤 당이 더 혁신을 요구받지 않을 정도로 당을 본인의 스타일대로 정확하게 끌고 가는 그리고 여당과의 문제에서 민생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하는 이러한 어떤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가장 혁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뒤집어 보면 그 같은 유능함은 아직 잘 안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 지적으로 국민들께 들리네요. 지적하시는 분이 것이거든요. 예. 자, 그 가운데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없이는 총선 필패다라며 이 대표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국면이 다시 전당대회 열어야 될 국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반론은 거의 100% 유지했다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그 면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부터 좀 실력을 발휘할 때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재명 없이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난다? 저는 그건 총선 필패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라는 강한 옹호의 목소리. 그런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에 하나 더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거?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와 그리고 이재명 이씨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래야 어떻게 총선 승리가 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앞서 나온 여론조사처럼 이 대표 사퇴론이 조금 더 비등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혁신위를 출범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현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박수현 전 수석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무엇 혁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민주당 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내용들을 혁신하는 게 우선이겠죠.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한 민주당 의원이 쭉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하니까 저 멀리서 방탄전당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나왔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술렁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있는 현재의 사법 리스크 상황에서 그 불체포 특권 안 내려놓고 있고 거듭되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게 되는 모습 이거부터 바꾸는 게 혁신 아닌가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얘기들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현실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과연 국민들께서 그런 민주당의 혁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있는 체제 내에서는 사실상 어떤 혁신안도 말뿐이지 현재 있는 국민께 신뢰를 줄 수 없다는 평가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이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없이 선거 치른 필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 이재명 대표를 교체할 때만이 선거 승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으로 가게 될 것인지 양단의 결단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야, 이제 모르겠다라고 답한 분들이 어떤 의미로 모르겠다를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오늘 엄선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소식들인데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불륜 의혹에
동거인의 갑질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됐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고 황보승희 의원의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의혹은 공천원금 의혹입니다. 황보승희 의원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공천 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불법 정치자금 명부까지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 A씨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요. A씨가 불법 자금 명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60여 명의 이름과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 등이 이름 옆에 기재되어 있는 명부를 경찰은 파악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측은 사실 아닌 내용이 많다. 전 남편의 악의적 주장이다라는 반박. 전 남편은 2022년 총선 직후 안방에서 발견됐다. 글씨체로 봤을 때 황보승희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개 반박에 나섰는데요. 반박 내용도 함께 보시죠. 자, 국힘 소속의 부산 중구 영도구청장 시구 의원들, 그러니까 기초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이 제기된 거니까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반박을 했습니다. 황보승희 공천 헌금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위에 총선에서 금품 줬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황보승희 의원, 결국 이혼을 하고 지금 동거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동거인의 빚어진 갑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의 동거인 부동산 사업자 B씨는요. 의원실의 관용차,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원실 운영비로 부산, 서울 KTX를 이용했고 의원실 수행비서 운전 관용차를 이용했다. 개인 해외 업무 의원실 보좌진이 수행하고 통역했다라는 의혹들도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자, 동거인의 해명은 황보 의원과 노선 같을 경우 관용차를 타긴 했지만 혼자 탄 적은 없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거인과 관련돼서는 사실 꽤 이전에 불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당무 조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내용까지 함께 보시죠. 2020년 총선 전부터 황보승희와 B씨가 불륜 관계였다라는 전 남편의 주장. 결국 2021년 8월 당시 불륜 의혹으로 당 수석 대변인에 임명됐지만 2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징계를 위한 당무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된 상황. 일단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의혹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의혹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결코 이제 전 남편의 불화가 있고 전 남편이 여러 가지 많이 폭로하고 진정서 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황보승희 의원과 관련된 이제 사생활, 불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 이제 2021년 6월에 이준석 대표가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어떤 사생활 문제가 더 커져서 사실은 곧바로 이제 대변인직을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사생활이라는 것은 뭐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봐야 하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죠. 이혼을 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회사 대표하고 지금 동거하고 사실혼 관계다. 이제 그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륜과 관계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2년 총선 당시, 그다음에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한 60여 명 되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황보승희 의원 집에서 있었던 걸 남편이 이걸 입수해가지고 지금
처벌해달라고 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피의자로 황보승 의원을 입건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치안법 위반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특히 예. 만약에 정말로 공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국민의힘을 뒤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동거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갑질 의혹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고 뭐 KTX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 건 맞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황보승 의원의 의원 어떤 공금과 관련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황보승 의원의 이제 보좌진들이 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상당히 사실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황보승 의원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남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뭐 사진도 제출하고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경찰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찰 수사하면 뭐 밝히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죠. 예.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사생활 의혹과 연루돼 있고 또 이혼을 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관계로 추정되는 전 남편에 의한 문제 제기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뭐 사생활 영역은 차치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동거인과 관련된 갑질 의혹 내지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에서도 이 직무 감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전 남편 주장에 따르면 황보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불륜 사실을 인지했다. 그리고 그 이혼은 또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김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폭력도 있었다, 쌍방 폭력이었다, 폭행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방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이제 사생활 영역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황보승 의원과 말하자면 지금 동거인이 하는 행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지역주의와 보수 정치의 폐해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보다 선별해서 더 나은 어떤 정치인들, 황보승 의원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 젊은 정치인인데 저러한 행실을 하면서도 지역구 의원을 하고 뭐 그게 아직까지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와 같은 사실 담당 뭐 구청장 후보나 시흥구의원 후보가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 돈이 연계되어 있다, 돈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의원실의 사용을 공적, 사적 혼동해서 사용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더 황보승 의원이 젊은 정치인 중에 속한다고 했을 때 매우 우리 정치의 미래가 말하자면 어둡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을 정말로 진정으로 공천을 줬는지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을 스크린 없이 뭐 수색 대변인이나 어떤 당에서도 높은 당직을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도 이제는 당 자체 내에서도 좀 성찰하고 스크린 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륜 의혹에 대해서 사생활이다라고 만약에 그냥 사인이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은 높은 어떤 도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 보도에 따르면 지금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 사실혼 관계 동거인이 부인과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황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상식적인 도덕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그렇죠. 문제 제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다른 동거인과 산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 남편 관계가 말하자면 뭐 우리가 더 규명해봐야 되기 때문에 폭력적이거나 살 수 없어서 이혼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현재 동거인 자체도 다른 부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황보 의원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황보승 의원이 SNS에 피멍 사진을 올리며 가정폭력 피해자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전 남편은 아이와 친정어머니까지 폭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품 의혹은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주장이다. 지금도 공갈 협박으로 사적 보복 중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SNS에 피멍 사진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를 저희가 좀 가려서 보도해드립니다. 자, 그러자 전 남편 측은 불륜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말싸움이 이어졌고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 대목도 좀 보겠습니다. 불륜 사실 알고 이혼 과정에서 두 차례 양방 쌍방 폭행이었다.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폭행 사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폭행 의혹은 관계가 없긴 합니다.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폭행을 했다는 걸 덮기 위해서 결국 정치자금법이라는 이슈를 꺼내서 내가 폭행을 하진 않았다.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 치고받고 하는 폭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폭행을 덮으려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그 공천원금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뭐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불륜적인 문제가 있어서 총선 직후에 이제 합의 이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이제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를 이제 재판상 이혼은 엄청나게 이전 투구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합의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전 투구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의 뭐 재산분할지 양육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합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합의 이혼하면 그렇게 뭐 감정이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뭐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전 남편이 말로만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장부가 있었다는 거고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전 남편이 폭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뭐 허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공천원금이 있었다고 하면 현금으로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단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만약에 혐의점이 발견되면 이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황보승 의원이 사실 이제 2,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당에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탈당을 하고 정말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좀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소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생활 의혹을 배제한 채 다른 의혹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동거인이든 남편이든 사인이 의원실의 인력과 의원실의 자산을 활용했다라는 의혹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따져봐야죠. 저도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어땠는가 저를 정치인으로서 돌아보고 이렇게 좀 반성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만큼 정치인은 그런 어떤 관계의 정립이나 그다음에 행동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서 뭐 본인들이 어떤 사적인 사생활 영역은 저는 황보승 의원이 양심적으로 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국민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도 지난 지방선거 때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하면서 갑자기 저도 저런 의혹이 제기돼서 저는 3일 만에 후보를 즉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검찰의 그 결정문을 정확히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자청해서 조사도 받았고 뭐 대질신문도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공인이 자기에게 제기된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보승 의원이 공인답게 처신해야 될 문제고 지금 제기됐던 어떤 불법 자금의 문제나 그다음에 공천헌금 문제죠.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원실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이 흔들리면 안 돼요. 분명히 그것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황보승 의원이 억울하다면
스스로 예. 여러 가지 일을 수사를 자처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 뭐 이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당 지도부인데 오늘 한 조간신문은 사설까지 이 문제를 쓰면서 이준석 대표 당시에 벌써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수석 대변인에 임명이 되고 당에서 아무 조치가 없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문제가 불거졌던 게 아마 2021년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던 시절에 여러 투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된 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불거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황보승 의원이 수석 대변인 자리에 이제 물러나게 됐고 이때 나왔던 핵심적인 이슈는 이른바 이제 불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이혼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가 좀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폭행 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얘기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봐선 되겠느냐는 얘기를 저도 상당히 많이 의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황보승 의원이 가정폭력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박수현 수석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드러나고 있는 정치 자금 등 불법적인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 또한 황보승 의원이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감내해야 될 문제거든요. 당 차원에서는 어떠한 경위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무감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고 보다 빠른 속도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여기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에 맞는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도부는 어쨌든 칼을 뽑았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던 인사입니다. 천안함 막말을 한 이래경 씨가 사퇴를 했고 그 자리에 문재인 정부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던 김은경 교수가 선임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대변인 이야기 준비돼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거나 한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신성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경 신임 혁신위원장이 선정이 됐는데 이제 관건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김은경 금감원 부원장 출신 혁신위원장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임명이냐 아니면 전권을 주는 혁신위원장이냐 향후 좀 지켜봐야 할 대목 같은데 여러 가지 당의 의혹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대목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얼마만큼의 혁신이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대목일 수 있을 텐데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요.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자료 보고 판단하겠다. 라는 의견. 다만 김남국 코인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새 혁신위원장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던 김남국 의원이 어제 국회 윤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장 이름이 굉장히 좋네요. 유재풍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좀 추가 자료 좀 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입증이야 좀 그렇고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그 추가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고래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소명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출석은 뭐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다 답변을 해줍니다. 상임위 중에 거래한 건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소명 자료, 반박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한 후 기자들에게 어떤 답변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상임위는 거래 관련해서 조금 질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상임위장 안에서 뭐 거래를 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징계안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고요.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주장 자체로서 부실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관련해서 어떤 사안을 하시나요?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남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신탁하시거나 뭐 이런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의 질문도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잘못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전 정보랄지 뭐 아니면 그 시세 조정이랄지 이런 거에 관여 안 할 수도 있죠. 뭐 본인은 뭐 본인의 생각과 또 코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수익 낼 수 있죠. 그런데 코인에 대한 노하우요? 아니 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폭등하더라, 이 시점이 좋더라. 본인은 이제 촉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코인 거래를 보면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신의 영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고요. 태도의 문제. 굉장히 자명했잖아요. 자명하고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보수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지 이런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 합리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체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감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아까 그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코인이요, 어떤 가상화폐요. 오히려 취조를 하잖아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마블렉스랄지 아니면 뭐 클레이 페이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할지 뭐 유믹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다 나왔는데 뭐 기자한테 취조를 하잖아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와서 기자들이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저걸 굉장히 기자한테 막 적대감을 가지면서 저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젊어서 굉장히 뭐 이 혈기가 끓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치인이라고 하면 좀 약간의 상대방을 생각하고 어떤 국민의 정서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감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 김남국 의원의 저 태도와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인데, 김영주 의원님, 아무 문제 없이 언론 보도가 악의적으로 했다면 김남국 의원이 뭐 저렇게 반박할 수 있는 것 또한 개인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징계안이 제출됐잖아요.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모습이 일각에선 적반하장 같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 변호사들과 이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유믹스 코인을 정권성 코인으로 토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것인데, 방금 저희들이 논의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재판부 앞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적인, 근데 어떤 코인이라도 코인은 신탁되어야 돼요. 예. 방금 본인이 새로 바뀐 어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자기가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국회도 문제예요. 자코인만을 했기 때문에 신탁하는 순간 그건 완전히
돈의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만 자기가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아무 형체가 없는 코인을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형체도 없이 없어질 수 있는 코인을 했기 때문에 신탁할 수 있겠냐 이런 반박을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아직도 우리가 무슨 돈으로 했고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정보를 전혀 국민으로서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클레이 코인에서 그 빼나온 돈을 어디에 사용했냐.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 10억이나 가까운 코인을 어떤 돈으로 샀냐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던 대정부 질문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뭉클한 감동을 준 연설을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의 연설이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수자들의 사회 진출에는 장벽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울림 있는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연설 일부 들어보시죠.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놓고 총리가 마셔라, 마시지 마라, 막 고성이 오가던 대정부 질문장이었는데 김예지 의원의 이 같은 감동적인 연설에 여야 의원들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날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도 부응을 했습니다. 호응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당부에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자,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여야 간의 협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이 연설이 또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화답으로 이어진 건데 또 하나의 화제되는 장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김예지 의원을 배려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왔을 때 법무부 장관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던 대목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총리님께 하려고 하는데요.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에요. 박수현 수석님, 예. 이 여러 가지 뭉클한 대목이 있어요. 김예지 의원이 열심히 준비했고 또 방 보좌관들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김예지 의원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고 이 점자 질문지를 읽어가면서 질의를 하는 연습을
보좌관들이 이제 스톱워치를 들고 다 사전에 연습을 했고 그 점도 감동적이었고 앞서서 박광원 원내대표의 화답도 뭉클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법무장관 나와 있습니다. 총리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도 좀 뭉클했네요. 뭐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뭉클할 것까지 없겠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일 텐데 어제 이 뉴스를 보신 국민은 잠깐 동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렇게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혜지 의원 개인의 울림으로 날개짓으로 시작된 이 분위기가 박광원 원내대표가 화답했듯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부끼리 함께 화답하는 그쪽으로 확산이 돼 가야죠. 그래서 왜 이런 걸 못할까라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늘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지금 국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측면에 많이 혼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쉬운 것을 당연한 것을 왜 못할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 장면을 두고도 아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김혜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어떤 표 계산들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어제 정말 저도 감동한 장면이었고 협치라고 하는 것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어제 보여준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서로 좀 진심을 가지고 김혜지 의원에게 감동을 받아서 기립박수 친 데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국민이 기립박수를 쳐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김기현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혜지 의원의 날갯짓에서 시작한 것이 양당 대표의 만남으로 빨리 이어지기를. 그래서 국민에게 잠깐 동안의 행복이 아니라 좀 긴 행복을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총리도 좀 칭찬을 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인색하셨는데 이 앞이 안 보이는 분들한테는 생각하지 못하는 대목일 수 있지만 발언 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앞이 잘 안 보이는 분들에게는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할 타이밍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넋놓고 있을 때가 많은데 법무부 장관 나왔습니다. 총리 나왔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이 같은 문화가 국회에서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아니 저도 한 장관이나 총리를 칭찬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저런 마음을 총리나 한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할 때 또 저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박수현 전 수석과 같은 지역구에 있는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또 순서가 또 이렇게 됐네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하며 김 의원에게 뜨거운 격려의 갈채를 보냅니다. 김혜지 의원은 단연 오늘 대정부 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습니다. 라는 찬사를 보냈다라는 소식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김혜지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혜지 의원입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질 때 진정한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10명이 넘는 의원이 중국을 방문 중에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도대체 왜 갔냐, 중국에게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인 가운데 오늘 새로운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작하죠. 증폭되는 중국 리스크, 야 의원단의 비용.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의 소위 민생경제위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박일 텐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와중에 방중?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더 방중에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대화하고 더 소통해야 됩니다.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돼 가지고 우려는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하게 부적절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양국 간의 국민 감정을 해치는 쪽으로 진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요하게 이걸 다루지는 않고요. 중국 측의 주요 관계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추가로 중국을 떠난 의원들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고 보자는 민주당의 청개구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큰 부담과 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또 어떤 뒤통수를 맞고 돌아올지 걱정과 한숨이 커질 뿐입니다. 이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야당 의원들이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여당의 비판인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방문한 이 차하얼 학회라는 곳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차하얼 학회, 2009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 해외 정재계 인사와 교류하는 민간 싱크탱크인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지적 한번 보시죠. 한국외대의 강준영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요. 야당 의원들이 하나의 중국 등 자국정책 홍보단체를 방문했다.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하얼 학회는 표면적으로는 민간 학술 단체지만 실제로는 9천만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서 통일전선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이제 차하얼 학회의 그 회장이 한방명 회장입니다. 자주 한국을 왔었고 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했고 뭐 연세대학교 하나, 뭐 협성대학이나 많은 학문 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중국의 어떤 문화 사상 교류하는 그야말로 민간 싱크탱크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의장님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학회장과 한방명 회장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이제 그런 측면인데 실제로 뭐 이런 우리가 예를 들면 한중 관계 교착 상태일 때 이런 차하얼 학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어떤 서로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어떤 그 국제관계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곳을 활용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저 단체 자체를 무슨 뭐 통일전술 뭐 공산당 이런 걸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점은 실제로 이 뭐 박정원 의원이나 박정원 의원도 이제 무한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정통파인데 아예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방식, 즉 중국 대사 관저에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일부터 좀 했으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아쉽다. 예를 들어 중국통 의원들이 주변에서 이 대표에게 그 대사 관저에 가시는 형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혹은 대사가 국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식의 조언을 했다. 당에 데려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일이 저런 식으로 다 오픈해놓고 공개적으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오니까 아뜨거라식으로 반응하는 저 선의조차도 실제로 지금 현재 한중 관계는 대통령께서 양안 문제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긴장 관계가. 그렇다면 좋은 의미로 서로 간의 여야가 그런 역할 분담, 국가 배드캅 같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을 텐데 이런 방식의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나쁘다라는 국내 정치적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티베트의 문화 박람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게 티베트의 인권 탄압이랄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과거 티베트인에 대한 학살을 덮기 위한 관제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 정부의 관제 행사 논란이 일고 있는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할 예정인데 주요 목적은 사회주의 시대 새 티베트를 홍보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인권 탄압 논란을 희석시킬 용도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서 망명 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70여 년간 중국의 공산화에 저항하다가 학살당한 티베트인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도 좀 궁금한데 김병민 최고위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티베트 문제에 대한 인권 얘기 제대로 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제일 걱정과 우려되는 건 국회의원들의 의원 외교는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적어도 굉장히 민감하고 엄중한 시기에 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동들이 자칫 잘못 중국 정부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우려나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겠죠. 싱하이밍 대사의 관절에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의원들 아마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애당초에 중국 대사관에서 받았던 내용들은 의제에 대해서 따로 준비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국 대사관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의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싱하이밍 대사는 A4 용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원고를 한 15분 정도 일장 연설하듯이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시키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내정 간섭 성격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쏟아낸 것 아닙니까? 이번에 중국 방문에 대한 비용은 중국 정부가 대게 되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선의를 가지고 가서 중국,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인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국내 정치인들이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될 때와 장소가 있을 텐데 우리 조금 전에 김혜지 의원의 발언을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 있어야 될 곳은 중국 정부에 휘둘리고 있는 지금의 방중이 아니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하나하나 차분히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 중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될 자리와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김병민 우리 최고위원께 좀 여당다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야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야당다운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예. 지금 아까 김영준 발언 중에 이 문제의 본질은 양안 관계에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 계셨잖아요. 돌아보면 지금 중국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요.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우리 무역량을 합친 것과 똑같은 20%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 때 우리 기업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통보다 지금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비롯됐냐?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와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0대 경제 대국이고 6대 군사 강국인데 왜 그런 말 못 하겠어요. 그러나 대통령 말씀이 실수는 뭐냐면 그 앞에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붙이고 그 뒤에 그러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 이것이 외교적 용어예요, 이것이. 근데 앞에 거를 딱 떼고 이 양안 관계는 중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중국 관계의 민감성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민감한 상황이죠. 자, 이럴 때 여당은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을 지금 중국 관계에 있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야당이라도 야당 대표라도 중국과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당이 사실은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무슨 차을 학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당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야당의 잘못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시고 싶겠지만 여당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이 근본적으로 중국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하더라도 또 민주당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결과적 근본적인 것은 여당이 중국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그런 말을 할 때죠. 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가서 만난 자리부터 이 모든 일이 불거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신 다음에 활동 지금 거의 안 하고 계신 정식 활동 지금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이제 그날 간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영어로 나이브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순진하다는 거죠. 그럼 정치 대통령 후보까지 오고 지금 1야당 대표 오는 사람이 순진해서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국익을 생각해야 하고 아마 정치의 목적이 있더라도 저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애견을 할 수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도 아마 싱하이밍 대사가 저런 얘기를 할 거라고 예측 못했을 거예요. 그럼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죠. 그런 것이 아니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언론 인터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통연을 거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니까 진의가 잘 전달돼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한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그러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 정도는 표현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든가 잘못했다는 것도 보이는데 불구하고 사과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동문서답하죠. 물어보면은 김희연 하는요, 박순자는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감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1야당 대표는 대표답게 또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잠룡이라고 한다면 잠룡답게 정말로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하고 뭐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유감이랄지 사과 표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당당하게 나 중국 대사관 갔는데 내가 잘못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묵묵부답을 하니까 지금 기자 질문도 계속 질문을 하는 거고 언론도 사고가 없다고 계속 저번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계속 이끌어가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오히려 비호감 이런 것들이 또 대표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큰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대사는 일주일째 잠행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윤 대통령 비판에 정상적 대사 임무가 어려워졌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대사 교체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싱하이밍 대사는 일주일째 잠행 중, 중국은 시간 두고 출구 전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대사가 교체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외교적 문법을 따지면?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사실은 이제 싱하이밍 대사도 이렇게 대사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 상황에서 대사를 바로 본국으로 불러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그 출구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싱하이밍 대사가 저와 같은 행동, 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나 잘하고 있지라고 하는 시그널을 했고 오히려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정치적 언술이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방식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어떤 국내 정치적 논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뜻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 얘기한 게 맞다면 오히려 중국 본토에 가서 지금 현재 이 싱 대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싱 대사가 사실 중국 내부에서 대사관 내부에서 사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교체라고 하는 것들은 외교관 중국 외교관계 안에서의 인기나 척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런 무리수가 나온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일탈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엄중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감찰의 칼끝. 윤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비리를 별도 감찰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 수사나 징계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중에 압도적으로 태양광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하기에 그리 적합한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57%가 태양광에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었냐라는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태양광 설비의 과도한 투자, 에너지원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해양 에너지는 0.7, 수력은 4.1, 풍력은 7.2, 연료전지 8.9, 바이오 에너지 21.7. 그런데 태양광은 무려 57.4%다라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 태양광 비리 의사결정 라인을 일벌 100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을 샅샅이 조사해서 비위의 몸통들을 국민 앞에서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민 최고위원님,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의 진의는 어떤 건가요? 지금 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각종 의혹으로 드러났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감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정한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계까지 다 끼어들었던 이 비리의 복마전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태양광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특정 세력이 개입돼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건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토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태양광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을 때 여기에 대한 처리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환경 정책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정한 이익까지 개입되게 됐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감사,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목소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감찰의 결과 부정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일부러 들여다봤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국민께 알릴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부정한 세력들을 바로잡고 신재생 에너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들 초석을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의 발언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발언도 그렇고 비위 혐의를 찾아내라, 감찰해라 이게 아니라 의사결정 라인을 얘기해요.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는지도 보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월성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 상황들 다 지켜봤습니다. 이게 그 이른바 산업부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왜 당시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른바 탈원전에 대한 에너지 정책의 문정부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던 거고요. 정반대 지점으로 보게 된다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더 넓히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부정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비리 혐의들을 보게 되면 이거 단순히 개별적으로 지방에 있는 일부 곳곳에서 나타나는 개별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너무 사안들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 사안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게 됐던 전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의 근본을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은 이에 대해서 반감을 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모든 걸 다 전 정부 탓을 한다라며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냥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문땡 회의예요. 회의 딱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 9시 회의입니다. 그러면 땡 하면은 문재인 정부 전 정부 탓을 해요. 그리고 그런 썰도 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조금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쑤셔놓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요. 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가 문재인 정부가 돼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수석이 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박수현 전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의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을 뭐 대규모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어떤 뭐 개인적 비리나 일탈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건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제 여당의 지도부신데 계신 자리에 한번 묻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제가 청와대 수석을 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기업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것을 걱정들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대통령이 선거가 이제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이 신재생,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정말 변경을 가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기업이 정말 그 탄소 중립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은 살기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이걸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 어떡하지?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자, 지금 태양광에 손을 대는 것이 정말 비리에 대한 손을 대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떤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R200이라는 말을 잘 모르셔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뭐 저는 좋게 봤어요. 모르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그 3040 NDC의 목표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줄였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우리 기업이 수출을 못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신재생의 정책은요, 이건 이제 세제적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심의라는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전국이 태양광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의 분배 정책을 잘 해야 하고 만약에 전기가 생산됐을 때 선로를 어떻게 하고 송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재생 에너지 너무 풀어다 보니까 돈 있는 곳에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옳았지만 너무 사전에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